제 손을 떠난 통장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평생의 무게가 실려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깃털처럼 가뿐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앞에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소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죠. 소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소연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 큰 눈에는 물기가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후두둑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고 말고 이날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뭐가 괜찮지 않겠어요? 괜찮다. 너희만 행복하게 잘 살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제 말에 민호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듬직하던 아들이 아이처럼 우는 모습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교직에 몸담으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수학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시장에서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않으며 모은 제 젊음의 증거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아들의 미래와 맞바꾸는 것이죠. 어머니, 죽는 날까지 모시겠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호는 제 손을 잡고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민호의 손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언제 이렇게 커졌을까요? 어릴 적 제 손가락 하나를 겨우 잡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제게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에 들어서는 32평 아파트. 그곳이 우리 세 식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겁니다. 소연은 벌써부터 제 방은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으로 꾸며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민호는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가자고 성하였죠. 그들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니 텅 빈 통장 속이 오히려 가득 차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제 마지막 행복을 산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니까요. 그 행복의 약속이 지독한 환영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정말이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꿈에 그리던 강남의 32평 아파트는 눈이 시리도록 반짝였습니다. 새로 바른 벽지와 니스 칠한 마루에서는 기분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며느리 소연은 제 손을 이끌고 햇살이 가장 환하게 들어오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여기서 따뜻하게 지내셔야 해요. 소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수십 년 묵은 쇳방사리의 서름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입주 청소가 끝나고 짐 정리가 마무리되자 소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안방은 부부가 써야 하고 제 짐은 저쪽 작은 방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 방은 창고로 쓰던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비좁은 골방이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제 공간은 하루아침에 빛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현관문이 열리고 커다란 여행 가방과 함께 안 사돈 최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마치 제 집에 들어서는 것처럼 익숙한 태도였습니다. 소연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최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오셨어요? 제가 놀라 묻자 최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사부인은 무슨, 이제 한 집에 살게 됐는데 그냥 안사돈이라고 편하게 불러요. 그 순간
저는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방은 골방으로 내몰리고 그 자리에 안사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민호는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소연은 당당하게 최 여사의 짐을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골방 바닥에 누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 안방에서는 두 모녀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이 집에서 저는 그렇게 불청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골방의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저는 얇은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겨 덮었지만 등골을 파고드는 한기는 가시질 않았습니다.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죠. 그것은 제 존재가 지워지는 듯한 서늘한 공포였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 너머 안방에서 소연과 최 여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근데 저 노인네는 언제까지 저 방에 둘 거야? 답답해 죽겠어. 소연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바싹 귀를 갖다 댔습니다. 뭘 걱정해. 민서방만 잘 구슬리면 요양원으로 보내는 건 시간 문제야. 그 집 처음부터 우리 거였어. 안 그래? 최 여사의 목소리에는 교활한 웃음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평생 모시겠다는 맹세, 햇살이 잘 드는 방을 내주겠다던 약속, 그 모든 것이 추악한 연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눈물이 비집고 나오려는 것을 어금니를 꽉 깨물어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의 교직 생활이 고스란히 담긴 낡은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들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손때 묻은 교사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낡은 종이를 넘겼습니다. 삐뚤빼뚤한 아이들의 글씨와 빛바랜 사진들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수첩의 마지막 장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눈빛이 총명했던 아이. 제가 유일하게 졸업 후에도 연락을 이어갔던 제자의 이름과 낡은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까마득한 옛 제자의 번호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낯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밝히고 혹시 김민준이라는 학생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생님, 박순자 선생님 맞으세요? 접니다, 민준이. 목소리는 변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던 아이. 점심을 굶는 날이 많아 제가 몰래 빵과 우유를 챙겨주던 그 아이였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번듯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간신히 참고 조심스럽게 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는 한달음에 제게 달려와 주었습니다. 훌쩍 커버린 제자의 모습에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틈도 없이 우리는 좁은 골방에 마주 앉아 아파트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제 모든 희망이 담긴, 그리고 이제는 모든 절망이 담긴 종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전문가의 눈으로 계약서의 조항들을 꼼꼼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조항 기억나세요?
민준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특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증여자인 박순자는 수중자인 아들 내외와 함께 본 아파트에 거주할 권리를 가지며 만약 수중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할 경우 증여자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계약 당시 만일을 위해 민준이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법률사무소의 조언을 받아 넣었던 조항이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제 자신과 맺었던 먼지 쌓인 약속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선생님,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존엄을 되찾는 싸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심이 심장을 채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될 것입니다. 싸움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인 민준이는 제게 작은 녹음기와 수첩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라고요. 법은 차가운 증거만을 믿는다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찬밥에 물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소연은 제 면전에서 뜨거운 찌개를 보글보글 끓여 최 여사와 함께 먹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식사가 끝나고 남은 잔반을 꾸역꾸역 삼키며 수첩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10월 12일 오전 8시 찬밥과 물. 모욕감. 짧은 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제 골방은 냉골로 변했습니다. 소연은 제가 감기에 걸릴까 걱정된다는 거짓말을 하며 보일러를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옷을 겹겹이 껴입고 웅크려 잠을 청하며 그 서러운 냉기마저 기록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는 제 옷주머니 속에서 그들의 모든 대화를 빠짐없이 담아냈습니다. 저 늙은이 빨리 죽지도 않아. 민서방한테는 우리가 잘 모시는 척만 해. 알았지? 최 여사와 소연은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말들은 제 가슴을 후벼 팠지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모든 것을 녹음하고 받아 적었습니다. 수첩이 한 장 한 장 채워져 갈수록 제 마음속 응어리는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한 것을 되갚아주기 위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짓밟히고 무시당한 한 인간의 존엄을, 제 이름 석자를 되찾기 위한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기록들이 쌓여 그들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수첩은 두꺼워졌고 녹음기에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빼곡하게 담겼습니다. 민준이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제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의 앞으로 네모 반듯한 편지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법원의 인장이 찍힌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봉투를 뜯어보던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옆에서 함께 편지를 읽던 민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민호가 말을 더듬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용 증명 안에는 제가 그동안 기록해온 모든 기만과 학대의 증거 목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그들이 까맣게 잊고 있던 계약서의 결정적 조항에 근거한 계약 파기 통보가 명시되어 있었죠. 선택지는 단 2개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안사돈 최 여사를 집에서 내보내고
제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저를 다시 안방에 모시고 부양 의무를 다하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혹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빈손으로 이 집에서 쫓겨나거나.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이 집은 우리 거라고. 소연이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 여사 역시 제게 달려들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들의 계획에 제가 감히 흠집을 냈다는 사실에 대한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제 골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기 전 저는 그들에게 제 인생의 마지막 교훈을 건넸습니다. 선택은 너희의 몫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사람의 존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최후 통첩은 그들의 견고했던 탐욕의 성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한 공범이었던 민호와 소연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들의 고성은 매일 밤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애초에 당신 엄마만 안 데려왔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 민호가 소리를 지르면 소연도 지지 않고 악을 썼습니다. 뭐, 그럼 저 늙은이를 평생 안방에 모시고 살 줄 알았어? 당신이 제대로 구슬리지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 돈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들의 사랑과 믿음은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습니다. 가장 먼저 꼬리를 내린 것은 안사돈 최 여사였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최 여사는 모든 책임을 소연에게 떠넘기고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며 밤중에 짐을 싸서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믿었던 엄마에게까지 버림받은 소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민호가 제 골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헬쑥해진 아들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소연이와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나를 속이고 내 아내의 거짓말에 동조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는 내 스스로의 인생을 기만한 게야. 내 힘으로 일어설 생각은 하지 않고 늙은 어미의 재산에만 기생하려 했던 그 비겁함이 너의 모든 것을 망가뜨린 것이란다. 그제야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오열했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렸던 그들의 반짝이던 성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무너진 아들 내외를 뒤로하고 조용히 집을 팔았습니다. 평생의 꿈이자 지독한 상처가 되었던 그곳을 떠나는 날, 저는 민호에게 작은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제 전 재산의 아주 작은 일부였습니다. 어머니, 민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이 돈으로 방 한 칸을 얻어 다시 시작하거라. 이것이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마지막 기회다. 돈의 가치와 가족의 의미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닫게 될 때, 그때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 아들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남은 제 전 재산은 오래전부터 제가 꿈꿔왔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장학재단. 제 이름인 순할순, 아들자를 따서 순자 장학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저는 이제 화려한 강남 아파트가 아닌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시골집에 삽니다.
아침이면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장학재단 아이들에게서 온 편지를 읽는 것이 제 유일한 낙입니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어른이 될게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글씨들을 보고 있으면 아파트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충만한 행복감이 온몸을 감쌉니다. 교실 칠판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제 삶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세상이라는 더 큰 교실 안에서 제 남은 삶으로 마지막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의 존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사고팔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저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